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언더스탠딩 티셔츠도 입었습니다. 하하. 요즘 잠깐 쉬고 계시는 어혜진 소장님이 디자인한 건데, 네, 조만간 저희가 이제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사나요, 이거? 아직 못 삽니다. 저희는 굉장히 도도하거든요. 네. 네. 이번 주까지만 저희가 잠깐 5만 하겠다고 했죠. 네, 80만 돌파 기념. 예.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우리 김상훈 기자가 준비했는데, PF 부동산 PF 얘기. 우리나라 부동산은 하여튼 돈을 많이 빌려와서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를 짓는 그런 구조인데 좀 너무 많이 빌려와서 하는 거 아니냐. 빌려오다 보니까 빌려준 분들이 있을 거고, 네, 그 아파트 사업이 잘 분양까지 끝내서 이제 잔금 다 치르고 입주하는 데까지 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문제가 그렇지. 생기면 빌려준 분들이 다 충격을 떠안게 돼요. 아, 그럼요. 사실은 그 깃발든 시행사는 거기도 물론 망하지만 거기는 돈 요만큼만 갖고 시작하니까 망했는지 뭐 신경도 안 쓰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웬만한 건설회사들이 다 거기에 이제 보증서고 맞아요. 들어가고 하다 맞아요. 보니 건설회사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지금 거죠. 뭐 계속 문제가 되는 PF 문제도 다 그런 거에 연유가 돼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좀 근본적인 문제. 네. 부동산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거 말고, 왜 PF 대출 뭐 이런 거 없으면 안 되는 우리나라는 건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거 꼭 있어야 돼?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언더스탠딩 아니면 뭐 어디서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또 네. 오늘은 잠시 후에 듣게 되십니다. 네. 김상훈 기자가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어려운 얘기를 또 가져왔네요. 네. 네. 아무튼 뭐 정부가 페이퍼 문제 많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도 했고, 올해 예. 초에는 또 이거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관련 용역이 최근에 마무리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개선 방안이 언제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정부가 발표한 3개년 역동경제 로드맵이란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올해 하반기에 개선안 내겠다라고 하는 그 타임테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뭐냐면 관련해서 KDI에서 페이퍼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지난달 말쯤이었는데, 그래서 봤더니 우리나라 부동산 PF는 고작 자기 자본 비율이 3%밖에 안 된다. 사실 지난해 저희가 한번 이 페이퍼 이제 바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추정되는 그 자기 자본 비율이 5에서 10%였거든요. 그러니까 땅 사고 공사까지 다 그냥 자기 현금으로 한다고 치면 1,000억인데. 네. 보통 1,000억 정도 되는 공사에서 시행사가 네. 깃발 들고 저희도 아파트 한번 지어볼게요라고 해서 갖고 있는 시행사가 3억을 넣더라. 30억. 아, 그쵸. 30억을 넣더라. 100억짜리 프로젝트는 그렇지. 3억. 그러네. 그거 갖고 시작하더라.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출로 땡기고 분양대금 들어오면 그걸로 하고 그렇게 그렇죠. 짓는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엊그제 이 PF 관련해서 우리나라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집니다라고 그 고등학교 가서 강연을 했거든요. 예. 3% 넣고 뭐 예를 들면 수천억을 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중에 분노하던가요? 한 학생이 예.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오더니 시행사 하려면 무슨 과를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야, 그 똑똑한 학생이네. 이거 괜찮구나 생각하는구나. 야, 부자가 되고 싶구나. 그렇죠. 그렇지. 네. 눈이 초롱초롱 하던데, 네. 뭐 여튼 이제는 이걸 조금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이제 그 KDI 페이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 PF의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책까지 조금 한 줄에 깨고 있는 보고서라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 예.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PF 자본 구조, 그러니까 현황 같은 건데, 이게 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시작한 총 300개 사업. 사업비 규모로는 한 100조 원쯤 되는 그 사업들의 그 평균을 한번 내봤더니 한 사업장당 그 총 사업비가, 그러니까 한 개 사업장당 총 사업비가 한 3,749억 원 정도가 들고, 예. 봤더니 자기 자본이 118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업장이 그 자기 자본 비율이 3.15% 정도밖에 안 된다. 예. 보시면 아파트를 짓는 주거용 사업 같은 경우는 3% 정도 되고, 상업용은 조금 높아서 그나마 4% 정도 되는데, 네. 사실 이 3%라고 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그 아파트 개발 사업이든 뭐든 하려면 땅을 먼저 사야 되잖아요. 예. 땅을 살 때 보통의 한 그 10% 정도의 계약금을 냅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시행하는 사람은 땅 살 때 필요한 계약금만 내고 그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빚으로.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는 건데 조금 예. 신기한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저축은행들이 다 망해서 공적 자금이 27조 원이나 들어갔는데 이 중에 뭐 아직도 그 회수 못한 금액이 13조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 거죠. 그때 당시인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있게 한 원인. 그래서 2009년쯤에 봤던 4대 은행이 보유한 PF 464건을 다 이렇게 봤더니 당시에 그 주거용 PF 사업의 자본 비율이 4%고 상업용은 6%였다. 예. 그때랑 비교하게 되면 오히려 자본 비율이 내려간 거잖아요. 돈을 더 많이 꿔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어찌됐든지 간에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큰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 당시에도 똑같이 지금처럼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됐었어요. 너무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낮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굉장히 그 모든 사회에 전파시키는 사회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 범위가 달라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지 간에 오히려 그 자기 자본 비율이 내려갔더라. 예. 그래서 이게 뭐 지난 201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 1억 천금을 노리고 많은 개발 사업을 벌여왔고 실제로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시행사도 돈을 많이 벌고 또 국민들 중에 돈 번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눈앞에 생기면 이 조금 굉장히 상식적인 원칙들 이런 것들 계속 뒤로 후퇴하는구나. 그러면 시장에 그냥 맡겨만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규제. 자본 비율을 조금 높이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네. 자본 비율이 낮은 게 뭐가 문제냐. 예.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들고 있는 친구들만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해라 그 말이죠. 뭐 꼭 많이 들고 있는 애들만 사업을 하라기보다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낮춘다기보다는 이 사업의 리스크가 다른 곳으로 전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게 자본 비율을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될 게 지금은 자본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 신용 보강을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이 네. 신용 보강을 건설사가 보증이라는 방식으로 해줍니다. 예. 예를 들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전에는 시행사가 꾼 빚, 그러니까 97%의 빚을 꼬우잖아요. 예. 그 빚을 내가 다 지급 보증해 주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이 사업이 망하게 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예. 다만 지금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장부에는 빚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발채무로 기재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망하게 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렇다 보니까 은행들이 돈을 꿔줘 왔던 건데 지금도 바뀌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반대로 그러면 그렇게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면 시행사도 돈 좀 갖고 시작해 이 말인데. 그러니까 그쵸. 그 말, 본인들이 내가 돈이 그 말이냐 있거나. 물었더니 본인들이 돈이 있거나 투자를 받거나. 그렇게 하여튼 아, 그런 빚 건데. 받지 말아라. 그렇죠. 그것도 보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데 빚을 받으려면 보증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투자는 다르잖아요. 그게 이따가도 설명해 주실 건 같은데 그렇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공급이 되고 있냐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는데 잘 될까? 그러면 지금보다 아파트 공급이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안전해지는 측면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파트가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이 잘 지어질까? 그런 지금은 한 돈 100억 정도만 있으면 너도 나도 그냥 허허벌판에 일단 아파트 깃발 분양하는 들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돈 1,000억은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쭉 후보들 쭉 탈락하고 1,000억이 있는데 왜 그 일을 해요? 그거 그러지 이따 않을까?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아니 뭐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확실히 뭐 예를 들면 흥청망청 사람들이 다 투자하고 빚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예. 안정적으로 이렇게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는 않고 그거는 단점은 단점이다. 네, 그렇죠. 근데 다만 이렇게 우리가 너무 낮은 자본 비율과 이제 그것을 보강하는 고보증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구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를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봐왔잖아요. 뭐 예. 예를 들면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는 제가 뭐 익명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도시개발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수도권에서 있었던 도시개발 사업인데 여기에 그 총 사업비가
1조 3천억 원쯤 냈습니다. 이 밑에 제가 안 써놨는데 총 사업비가 1조 3천억 원인데 예.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사의 자본금이 50억밖에 안 돼요. 0.3%죠. 0.3%밖에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50억을 넣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도시개발공사와 은행을 제외한 뭐 그러니까 개인들 예. 네. 개인들이 넣은 돈이 3억을 넣었는데 배당금이 3,463억이었고 5천만 원을 넣었는데 600억 가까이 배당금을 받아간 겁니다. 이야. 그래서 어쨌든 50억을 넣어서 6천억 정도의 배당금을 받아간 건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빚으로 한 건데 이 정도의 50억을 넣고 6천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 뛰어들지 누군들 안 뛰어들겠습니까? 다 뛰어들겠죠. 이게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봐왔던 그 PF 아파트 개발 사업의 어떻게 보면 민낯 같은 건데 문제는 이게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이익은 사유화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배는 아프겠지만. 뭐. 근데 문제는 이게 망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 사업이 망한다고 하면 네. 사실 이거는 그 PF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본금만큼 이 사업 단위 안에서 모든 게 끝나거든요. 예. 은행 입장에서는 딱 이 50억 말고 건질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야 우리가 니네 못 믿고 돈을 꿔줘. 그래서 건설사에 보증을 붙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건설사가 보증을 해주게 되면 아 네가 신용 보강해줬으니까 나중에 갚아준다라고 약속을 했으니 내가 돈을 꿔줄게. 예. 그래서 돈을 꿔주게 되는 건데 이 사업이 망하게 되면 그럼 건설사가 힘들어지겠죠. 근데 건설사가 힘들어지면 건설사가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PF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줄줄이 딸려 있는데 이게 힘듦으로써 여기에 돌아가는 돈이 막히게 되면 이 사업들도 힘들어지고 그럼 만약에 건설사가 망한다. 그러면 이 사업단이 하나에서 일어나는 건설사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돈을 꽂은 은행이 어려워지고 이 두 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건설사 밑에 딸려 있는 사업장 그다음에 이 사업장에 딸려 있는 은행들이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증이라고 하는 고리를 통해서 손실이 사회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비율을 높이고 보증이 없게 만들면 이 사업 단위 안에서만 끝나는 겁니다. 손실이. 예. 근데 건설사가 보증을 서고 그러면서부터 다른 사업장으로 퍼져나가고 다른 사업장에 있는 금융기관들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이렇게 손실이 사회화되는 굉장히 큰 구조가 생기는 건데 도미노 같은 구조. 어떤 건설사가 A, B, C, D, E, F, G 7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 맞습니다. A 사업장에만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거기서 터진 돈 때문에 네. B, C, D, E, F 사업장에서도 공사를 못 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태양건설 같은 게 굉장히 극단적인 예. 가장 비근의 사례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증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보증을 그냥 보증서 남발하면서 막 전국에 20개, 30개 프로젝트 돌린다는 얘긴데 네. 그걸 못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럼 건설회사가 보증을 설 수도 있으나 보증을 설 때는 보증 섰다고 신고하고 네. 그럼 네가 너, 한도가 어느 너 그럼 어느 정도 돈이 있는데 이렇게 큰데 보증 섰어? 그 돈 보여줘봐. 보여주고 그래 그럼 이건 이 사업 끝날 때까지 그 에스크로야? 해주고 또 보증서 가져가면 너 이거는 또 나 혹시 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EPF에서 하는 얘기는 자본 비율을 높이고 보증, 이 보증이라고 하는 고리를 끊어내자. 예. 요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그 뭐지? 그러니까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구조가 무한 반복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됐어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짓느라고 그렇게 한 걸까요? 우리는? 가장 첫 번째는 저희는 선분양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미 예전부터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다른 나라 현황과 같이 나와 있는 거긴 한데 먼저 다른 나라 좀 보여드릴게요. 예. 한국이 3%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은 33%입니다. 이야. 일본도 30%, 네덜란드는 35%. 아파트 사업하려면 최소한 전체 자금의 3분의 1은 다들 들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30분의 1 들고 원칙 오더라.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땅값은 자기 자본으로 일단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대출을 받으러 와라. 실제로 네덜란드는 땅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 땅이 본인들의 소유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의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오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준다. 예. 이런 느낌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비율 한 30% 조금 넘어간다. 예. 그러면 대출을 안 해준다가 아니라 대출은 해줘도 되는데 이거는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기 때문에 충당금을 일반 기업 대출에 비해서 1.5배를 쌓아라. 예. 그럼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 해줄 테고 해주려고 하더라도 고금리라고 하면
사실 그 저기 뭐죠? 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각양각색으로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가 지금은 저기 저축은행에만 20%의 자기 자본 비율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축은행은 PF 대출을 하려고 하면 20% 이상 자기 자본 비율 시행사가 자기 돈 전체 프로젝트에 자기 돈 20%를 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맞습니다. 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실행이. 저축은행의 경우는 네. 왜? 그러니까 저축은행만요? 네. 왜 저축은행만 2011년도에 저축은행이 망하면서 아, 그때 여기 당시에 너희 이 규제만 위험해? 도입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요즘에는 PF 대출을 증권사가 주로 해줬다고 하던데, 증권사가 시험 보강을 많이 해줬죠. 그렇죠? 네네. 그럼 증권사는 그 20% 룰을 적용 안 받아요? 네. 뭐 그런 아니 잠깐만 PF 대출이라는 게 초기에 땅 살 때 땅 살 돈조차 없으니 너무 위험하다. 땅 사는 잔금을 좀 빌려 주십시오. 그럼 땅을 다 사고 나서 저희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돌려막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할 때 옛날에 저축은행들이 많이 해줬다가 망했으니까 저축은행들은 그런 위험한 대출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럼 증권사나 신협이나 혹은 다른 데서 해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는 그런 규제를 안 넣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그래서 증권사가 많이 했구나. 그때 당시에 저축은행이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저축은행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사실 제가 시행하는 사람이라고 아파트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업성이 되게 괜찮아요. 예. 근데 저축은행에 갔더니 당연히 안 금리도 된대. 높겠지만 저기 자본 비율 20% 맞춰오라고 해요. 예. 딴 데 가면 3%만 맞춰도 해줘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사업성 좋아. 근데 굳이 저축은행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축은행이 가장 먼저 망가진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이 좋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20%의 자본 비율을 맞춰서 가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어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망가진 거기서는 야, 니 돈 3%밖에 없어? 근데 이 땅에다가 아파트 짓는다고? 이 시골 땅에? 딴 데 가서 알아봐. 맞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럼 자기 자본 20%를 꾸역꾸역 맞춰오면 저축은행들은 요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지 다른 프로젝트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진짜 아니 정책을 그렇게 만드냐. 저축은행 사태 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건 PF 대출이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니까 네. 모든 금융회사들한테 다 적용을 해야지. 했어야지. 저는 그래서 정부가 그때 당시에 임무 혜택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거 언제 정부였죠? 2011년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막 줄인 건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도 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복판이네요, 그죠? 네. 정신 없었구나 진짜. 알겠습니다. 그 진짜 이상하네. 예? 아니 또 좀 더 설명 들어보죠. 야 놀랍네.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예. 오늘의 서프라이즈다 정말. 네. 그래서 다 막지를 않으려고 생각했던 거네 그때도.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불거지니까 저축은행만 살짝 막아놓고 요걸 막을 생각이 근본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네요.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추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게 되면 아까 그 두 대표님께서 똑같이 뭐 걱정을 했던 것처럼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지 않겠냐. 예.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그 주택 시장이 거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고강도 규제를 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주택 시장에는 조금 굉장히 큰 찬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도 주저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여튼 더 배워보죠. 예.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자면 이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 나라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 비율을 맞춰놓으면 우리나라처럼 건설사가 보증을 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이때부터는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성 평가. 요거 하나로만 가지고 계속 투자 유치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투자 유치를 받았다 싶으면 이 어쨌든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30% 정도의 토지가 담보로 있잖아요. 예. 이걸 담보로 그냥 대출을 해줍니다. 이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이걸 분양하고 난 뒤에 들어올 현금 수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이걸 받겠다. 땅의 가치만큼은 다 대출해 주는데 그게 보통 30-40%
한 60% 정도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많죠. 땅의 가치보다 땅의 많긴 가치. 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한 30% 40% 정도의 가치의 담보가 있고 예. 그럼 나머지 20%잖아요. 요거는 100%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요거는 우리가 건질 수 있긴 해. 땅을 들고 있으면. 땅 들고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면 100개를 분양하는데 뭐 예를 들면 20개만 분양이 되더라도 본인들은 어쨌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셈법이 있어서 굳이 다른 건설사들 우리나라처럼 보증 필요 신용 보강, 없구나. 보증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완전하게 그냥 그 한 단위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그 맞는 말이네. 논리적으로 진짜 맞는 말이네. 예.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은 그래도 시행사가 그렇게 큰 돈을 안 들고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예. 전체 그 자기 자본에서 보통 한 10% 정도의 그 금액을 시행사가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90%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그 자기 자본 비율의 90%. 예. 이거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 리츠, 은행, 보험사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들고 오는 돈의 대부분은 시행사 자기 돈이 아니라 맞습니다. 시행사 자기 돈은 별로 없는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뭐 돈이 많이 있는 데벨로퍼들이 미국은 많이 있기는 해요. 예.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많은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나머지를 투자를 받아다 친구 돈이나 이런 걸로 투자를 받아다가 맞습니다. 만들지. 지분 투자를 받아서 우리처럼 브릿지 론을 받아서 채우지 않는다. 투자를 받는 게 자기 돈 마련하는 거 같은 뜻이죠, 뭐 사실상. 어쨌든 그렇죠. 주주로 맞습니다. 참여하는 거니까. 주주로 참여하는 거니까 계속 이자를 낼 필요가 없는 거니까. 예. 그러나 그렇지 뭐 그래서 이제 시행사가 있으면 투자를 받게 되면 그 새로 이렇게 그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이게 다 지분을 태우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땅을 사고 그 땅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건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다 빚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금만 시행사가 들고 그 브릿지 론을 받아서 이제 그걸로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인허가를 받게 되면 본 PF를 받아서 본 PF로 일단은 브릿지 론을 갚고 나머지 일부 금액으로 뭐 공사비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중도금 들어오고 잔금이 들어오게 되면 공사비를 계속 써서 마지막에 완공까지 가는 구조인 건데 중간에 하나씩 끊기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문제가 건설사의 문제로 번지고 건설사의 문제로 번지게 되면 다른 사업장으로 번지고 그게 결국에는 여러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 번지게 되면서 손실이 사회화되는 구조인 거다. 그래서 이 보증의 구조를 끊으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자본 비율을 높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내지 말고 자본 비율을 놓고 모자라면 투자를 받아와.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투자를 받아오면 이른바 입이 많아지잖아요. 네. 나눠 먹어야 할 입이 친구가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돈 요만큼만 넣고 나머지는 다 대출로 해서 했다가 분양 성공해서 레버리지가 이만큼 그냥, 벌면 그래도 요만큼 넣어서 이만큼 벌니까 어유 돈 많이 벌었네. 그런 거지. 이렇게 될 건데 요만큼 벌려는 사업에서 이만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성공해도 뭐 그렇지. 별로 못 먹는 사업이 되겠네요.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그것 충분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아까 전에 아까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넣어서 몇백, 600억을 내가고 가져가고 3억 넣어서 3천억을 가져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인 거죠. 예를 들면 천몇씩 리스크는 먹으니까. 30억 넣은 사람의 리스크는 3억 넣은 사람의 리스크는 3억이에요. 예. 근데 이 윗단 상단은 뚫려 있잖아요. 예. 3천억을 땡길 수 있는 거고. 1000배 먹지 말고 100배만 먹어라.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성공하면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나라 시행사들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본인도 리스크 분산이긴 하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처럼 자본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사 그래도 조금 많이 넣어요. 예. 시행사가 보통 자기 자본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그리고 뭐 등치가 있는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이 직접 전체 사업비 한 37% 40% 가까이 자기 자본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은 좀 비교를 해보면 디벨로퍼의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됩니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일본에서 1등 디벨로퍼가 미치 부동산이라고 하는 디벨로퍼인데 이건 뭐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재벌의 계열이죠. 예. 물론 패전 이후에 다 그 해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미쓰이 부동산. 그렇죠. 미쓰이 부동산 1914년인가 설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산 규모가 76조예요. 어이구. 우리나라 1등이라고 하는 DS 네트워크스의 자산 규모는 3.6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2022년의 영업이익이 미츠이 부동산은 3.9조입니다. 네. 예. 근데 2022년이면 우리나라 어쨌든 그
뭐 그 집값 거품기의 끝물 같은 때라 굉장히 예.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될 것 같은데 0.1조밖에 안 돼요. 1,000억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레버리지 저렇게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못 벌었죠? 그건 저도 정확히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어디서 벌고는 어디서 터지고 막 그러나 보죠. 여튼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이 디벨로퍼의 어떤 그 덩치 자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 많이 못 넣는다는 자기 자본 얘기네요. 비율을 높이는 게 쉽겠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는 하죠. 외국에서는 그러면 저게 가능한 게 30%의 하여튼 룰을 만들어서 네가 돈을 좀 가져와 투자를 받아와 그거는 일종의 룰로 만든 거예요? 상식입니다. 상식.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도 PF 사업이 아파트나 부동산 개발 사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고성 그린파워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구조를 제가 그려온 건데 사실 리스크가 아파트 개발 사업이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여기도 똑같이 PF를 하는데 네. 고성 그린파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민자 발전 사업이거든요. 예. 여기에 예상 사업비가 4.5조쯤 됐는데 이게 2014년에 그 사업이 시작할 때 본인들이 사업비가 이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남동발전이 우리가 운영을 맡겠다. 그리고 SK가스는 우리가 연료를 공급하겠다. 예. SK건설 우리가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해서 다 지분 투자를 해요. 예. 2,600억씩 다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정도의 그 뭐랄까 지분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산은에서 만든 펀드 사모펀드인데 예. 이게 사모펀드 안에는 뭐 보험사, 은행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서 만든 이 그 사모펀드가 똑같이 또 그 지분을 태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대주주입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우리가 그 PF 대출을 해주겠다. 예. 이렇게 해서 서로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에쿼티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에쿼티가 9천억 정도가 되니까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20% 정도. 그 정도는 그러니까, 마련하고 발전소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예. 리스크라고 해봤자 나중에 발전소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연료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 거냐 못 벌 거냐 요 정도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라고 하는 그렇지. 저기는 미분양 리스크는 없죠. 그렇죠. 이 자본 비율을 맞춰오는데 예. 아파트 개발 사업은 분양 리스크가 엄청 크잖아요. 미분양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자본 비율이 이것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식에 반하게 3%라고 하는 자본 비율로 이 사업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왜 해외는 제도적으로 막질 않았는데 해외는 30%의 룰이 정착이 됐는데 네. 그리고 건설사 지급 보증 같은 건 없는데 네.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왔냐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기회 좀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해드릴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상훈 기자가 갖고 오신 네. 그 띄워놨습니다. 다른 나라 비교한 예, 30% 아까 전에 30% 40% 우리나라 3% 보여주세요. 저거, 예, 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든 어느 나라든 음. 부채 즉 황토색 부채라고 써 있죠. 네, 한국 주택, 한국 비주택, 주요국, 뭐 미국, 일본 뭐든 간에 부채는 막대기는 다 비슷해요. 막대기가 네, 대충 한 60-70% 정도 부채가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한국 주택 보세요. 부채가 40%입니다. 4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예. 오히려 우리나라가 부채 없이 하는 거라고요. 아, 왜 그 시행사는 자기 돈도 별로 없는데 그럼 나머지는 부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부채 40%만 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지지? 선분양이라서 그렇구나. 선분양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분양자들 그러니까 아파트 미리 분양받는 사람들의 돈이 그쪽으로 꾸역꾸역 들어오니까 그 돈 미리 땡겨서 그 돈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그 돈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올 돈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도 꿔주지 않을 거면서 뭐 내가 왜 자기 자본 많으면 뭐 왜 니네가 간섭이야 니네는 그냥 이 땅을 담보로 40%만 빌려줘.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그럼 선분양 때문에 저렇게 작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작은 자본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선분양이 필요했을까요? 일단은 선분양이 먼저입니다. 선분양이 먼저입니까? 네. 아, 그러니까 작은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선분양이 필요했던 건데 이거는 개발 사업 이전에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선분양된 아파트가 그 안 대표가 사셨던 한강맨션 아파트인 건 알고 네. 계신가요? 아, 그게 몰랐습니다. 1968년에 분양을 할 때인데 이게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을 했던 겁니다. 예. 그때 한참 우리나라 돈이 많이 없을 때잖아요. 대한주택공사라고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선분양을 했는데 그래서 선분양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이게 되게 괜찮은 거예요. 안정적이지. 이거 좋네. 돈 맞습니다. 미리 땡겨서 쓰면 되네. 그래서 계속 선분양을 했더니 테슬라가
전기차 만들 때 선분양했잖아요. 처음에 그랬죠. 만들지도 않고 돈부터 받았잖아. 사람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선분양은 2년 뒤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개발을 한참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2년 뒤에 내가 분양을 받으면 2년 뒤에 2배를 먹어, 3배를 먹어. 사람도 열광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굉장히 많은 투기판이라고 하는 분양권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나온 게 뭐 예를 들면 청약제도,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건데 해봤더니 되게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간, 20년간 계속 해오다가 저희가 IMF 위기를 때려맞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전까지 그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PF 사업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했던 겁니다. 직접 대출 받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사업비의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 누구나 대출 해주고 하면 뭐 그렇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게 이제 분양이 마무리될 때 땅은 샀고 착공을 했는데 분양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그 기간까지는 미분양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요때 그럼 만약에 분양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건설사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보증서겠습니다. 대림입니다. 아시죠? 돈을 그냥 착착착 앞으로 땡겨온 거네, 전부 다. 이렇게 그런 맞습니다. 그런 짓을 한 거죠. 1997년에 IMF가 있고 난 다음에 대우건설 망했죠, 현대건설 망했죠. 건설사들이 이제 직접 부채를 빌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때 PF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선분양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PF로 우리가 60%라고 하는 빚을 꼬을 필요가 없고 한 40%만 꼬우면 되네. 그렇다 보니까 시행사를 바지로 세워놓고 건설사들이 대신 지급 보증을 해줄게. 우리 장부에 있는 빚으로 적지 않아. 이제 그러다가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거죠. 선분양이 문제네. 뭐 선분양이 꼭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구조 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질문하셨던 왜 다른 나라는 그렇게 대출을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돈 요만큼만 갖고 시작한 놈들한테 그렇게 대출을 해주냐? 선분양 방식이라서 돈 떼일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어차피 미국 애들은 야 왜 40%밖에 대출을 안 해줘라고 하면 뭐 떼이면 뭐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다 짓고 나서 겨우 분양 시작할 건데 니들이 다 하다가 중간에 엎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는 니들 이 정도는 갖고 와야 더 이상은 못 빌려줘 인 거고, 여기도 더 이상은 못 빌려주는 건 똑같은데 우리는 돈 조금 갖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분양대금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돈 조금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뭐가 이렇게 다 맞물려 있네. 이렇게 맞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낮은 자기 자본과 그 건설사의 높은 보증, 요 두 문제가 요런 문제를 낳는 건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지분 투자자는 사실 거의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대출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성 평가를 할 이유가 없어요. 건설사가 지급 보증돼서 뭐하러 사업 평가를 하겠습니까? 뭐 신용평가사도 어쨌든 본인의 고객들이 야 이거 돈 되는 건데 왜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해라고 하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업성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묻지마 투자, 그다음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경기가 좋을 때는 PF 대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 꺾이게 되면 이 손실은 사회화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또 PF 대출이 안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시행사는 계속 영세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계속 모두가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10년마다 반복이 되는 거죠. 시공사가 정해지면 모든 리스크와 모든 사업성 판단은 시공사가 하는 거고, 시공사가 보증 다 서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시공사 전에 정해지기 전에 리스크. 땅은 샀는데 시공사들이 너무 리스키해서 우리 안 할 거야 라고 했다가는 그 땅 되팔아봐야 돈 꿔준 거 못 회수하니까 시공사 전에 정해지기 전까지는 브릿지론 해준 뭐 저축은행이든 증권사든 거기서 리스크 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전문 디벨로퍼라고 하는 게 매우 취약한 거군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사업성을 계산하고 그럼 내가 자본을 태워서 요런 식으로 프로젝트 만들어서 요런 걸 지어봐야 되겠다 하는 게 디벨로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디벨로퍼가 그냥 돈 이만큼 가지고 야 일단 되든 안 되든 일단 꽂아. 돈 빌려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막 달리는 거지 그냥. 작은 돈으로 큰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실패 리스크가 커도 들어갈 만하죠.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세한 디벨로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면 조금 규모가 있는 디벨로퍼들이 많이 커야 되는데 최근에 그나마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건설회사가 다 보증을 서고 있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건설회사가 보증 안 서는데 우리나라는
건설회사들이 자꾸 보증을 서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회사들은 기껏해야 시공비 마진 받는 먹는 거밖에 거는 없는데. 다른 나라 건설사랑 똑같을 텐데 우리나라는 왜 건설회사들이 그 리스크를 져요? 방금 김상훈 기자 표정 봤어? 왜? 그 질문 할 줄 알았어. 그럼 야 진짜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는데 야. 이거 어려운 질문 같은데? 요거는 사실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저의 예. 개인적인 추정이자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요거는 최근 연구 결과는 아니고 2012년도에 건국대 부동산학과에 있는 석사학위 논문에 나와 있는 거고 네. KDI 보고서에서 이걸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예. 그때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그 금융기관들 PF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시공사의 지급 보증이 없는 경우 시공비 인하 수준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했더니 평균적으로 11.1%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답을 했어요. 아 리스크 안고 들어가니까 저만큼 마진 먹는데 리스크 안고 들어가니까 저만큼 마진 먹는 것도 있고 예. 이제 그 공사비에 개발 이익이 얹혀져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증 안 쓰고 책임도 안 져도 되면 가격 좀 더 내려도 들어갈 만해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노 그렇죠. 리스크라면. 그런데 꽤 리스크가 있으니까. 내가 책임도 져야 돼. 그러니 이 정도 마진 안 생기면 나는 안 들어가. 그렇지. 그렇겠네. 그렇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PF를 오랫동안 해봤지만 실패해본 경험이 2번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현재 상황이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예.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알겠어.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알겠어, 우리가 알겠어. 개발이익 얹어가지고 공사비에서 많이 받으면 되지. 굳이 우리가 개발이익 받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지급보증 못해? 그러면 지급 보증 리스크가 있어서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하는 건설사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세요? 그럼 저 뒤에 가서 일단 기다리세요. 네네. 혹시 저 지급 보증 쓰실 건설사는 없어? 그러면 저요 하고 손 드니까. 보급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건설사는. 그 대신 살짝 가격을 올려서 받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썸네일 제목으로도 10% 정도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구조가 없어지면 건설비도 내려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건설비도 10% 까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물론 신기하네. 과거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몇 퍼센트 까진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겠으나 근데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프리미엄을 붙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럴 세상에 수밖에 없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치, 마진 박하면 안 들어올 테니까 저절로 붙겠지 마진이. 그리고 사실 뭐 지금은 시공사를 선정할 때 시공사가 책임 준공 확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예. 이미 브릿지론 단계부터 시공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사업들의 주인은 시행사가 아니라 건설사예요. 예. 내가 지급 보증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인데 예. 그러면 내가 당연히 개발 이익을 가져가야지. 어떻게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건설사는 이 구조가 사실 생각보다는 좋은 거죠. 아주 손해 보는 장사만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중에 터지더라도 지금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막으면 되잖아요. 뭔가 이거는 어디선가 그걸 잘라줘야 되겠네요. 다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본 비율- 하나부터 바꿔줘야 되겠네. 자본 비율 높인 걸로는 끝이 안 나고 보증을 잘라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럼 건설사 보증 쓰지 마라고 하면 빚을 훨씬 많이 줘야 될 테니까. 그럼 지금 빚을 많이 지려면 자본을 더 아닙니다. 늘려야 될 테고. 선분양에 있기 때문에 건설사 보증이 끊어져도 빚을 많이 내야 되지는 않아요. 예. 다만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보증 없이도 대출을 해줘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렇게 관행 이런 것들이 정착이 돼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건설사 보증이 없으면 미분양 리스크 때문에 건설사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설사는 어쨌든 건설을 해주면 돈은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건설사들 왜 자꾸 보증 쓰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아파트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나면 허그라고 하는 네. 그 주택 보증 공사 거기가 분양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중간에 건설사가 쓰러지면 우리가 나서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허그라는 공공기관이 건설사한테 니들이 때문에 우리가 보증 쓰는 거야? 쓰는 거니까 니들이 다 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파트 짓다가 혹시 다른 문제가 생겨서 못 짓거나 그렇게 안 한다고 보증서 써라고 한대요. 허그가. 그러니 어차피 시공사는 이 프로젝트에서 완공을 못 해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회사 돈으로 틀어막든 뭐 어떻게 하든. 그러니
허그가 보증서라고 한 건 안 쓸 수 없으니 야 어차피 보증서 쓸 거 시행사가 보증 좀 서주세요라고 하면 그래 해줄게 라고 하고 돈 좀 더 받는 게 낫지. 난 우리는 안정성을 위해서 죽어도 보증 못 써줘라고 버텨봐야 어차피 보증 한 번은 쓴다. 일주일 후에 허그가 와서 시공 사세요? 그럼 다 이렇게 도장 찍어야 돼 아시죠? 이러니 맞습니다. 그러니 보증 안 쓰겠다고 버티는 건설사가 멍청한 거라고 하던데 지금 구조는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잠깐 맞아. 슬라이드 잘 보여드리면 알아왔잖아. 요게 우리나라 부동산 PF 사업 구조 같은 건데 예. 뭐 허그 때문인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구조 때문이란 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선분양이기 때문에 이 허그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수분양자들의 어떤 재산권을 지켜주는 구조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분양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여기서 예를 들면 가다가 사업이 멈춘다. 예. 그러면 일체 시행사가 가지고 있던 사업권을 무조건 허그가 가져가요. 예.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순위라는 건데 네. 이런 구조라고 하면 사실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땅도 가져가죠. 사업권도 가져가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PF 대출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안 해주죠. 안 해주지.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가 보증 무조건 끼라고 허가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허그가 분양 보증을 한다는 이유로 야 은행 너 여기다 돈 빌려줬구나. 네 PF 대출 돈 빌려줬는데요. 그럼 니네가 선순위겠네 이 땅에 대해서. 나 허그거든. 내가 가져갈게. 이거 저 풀어. 우리가 선순위 들어가야 돼. 야 나 허그야. 비켜. 그러니까 PF 대출 해준 땅 담보로 돈 빌려준 은행은 넌 뭘로? 야 이거 뭘로 만약에 담보를 해? 멈추면 이거 땅 팔아서 우리가 대출금 회수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허그가 먼저 가져간단다. 그럼 우리는 뭐 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대출을 안 야 해주는 건설사 일로 와봐. 네가 담보자. 니네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지만 빨리 여기다 도장 찍어. 야 그러면 다 전부 건설사 입장에서는 서로 다 담보. 건설 도장을 찍는 입장에서는 거네? 우리나라의 표준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허그가 도장 찍으라고 하고 좀 있으면 땅 대출해준 은행이 도장 찍으라고 하는데 안 찍을 수 없으니 야 니네는 혹시 필요 없니? 인주 아직 남아 있는데 야 너무 이상하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두 번째 과제가 아까 허그가 문제, 말씀드렸다시피 보증을 없애야 되는 건데 이 보증을 없애지 않으면 계속 다른 데로 번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허그 보증 문제가 깔려 있어서 이 문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허그도 무슨 돌아가는 판은 이상하지만 허그가 해주는 게 분양 대금을 그냥 어쨌든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선분양이라는 위험한 리스크를. 맞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내가 뭘 믿고 돈을 미리 내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보증 보험이니까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건데 아 리스크가 없이. 그 허그는 그냥 리스크 없이 지금 분양 보증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허그가 맨 마지막에 지는 리스크는 뭐냐면 다 망가진다고 할 때 요즘 그러고 있잖아요. 예. PF 보증을 허그가 해주는 거예요. 예. 이건 맨 나중에 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까지 힘들어진다 싶을 때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허그를 죄는 거죠. 니네가 PF 보증 좀 해줘. 은행들 예. 안 한다잖아. 니네가 보증해줘야 은행도 대출을 해주고 그래야 건설사도 와서 공사를 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리스크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허그가 선순위로 가는 이 구조에서는 보증을 없앨 수가 없다. 그러면 은행이 뭘 믿고 대출을 그럼 해주냐. 은행은 PF 대출 못 해주고 PF 대출 못 해주면 그럼 시행사는 내 자기 자본 100%를 갖고 이 사업 시작하라는 거야 그럼? 뭐 당연히 적어도 이런 얘기 그쵸. 나오니까. 수분양자 자금이 57%라고 하면 아주 미니멈으로 43%는 들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건데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죠. 그래도 착공은 해야 아 그렇죠. 그 수분양자의 제약금 조금이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서 구해요?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 KD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무조건 선순위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 공평하게 조금 위험 부담을 해야 되는데 허그 네가 갑질하지 마라. 뭐 갑질하지 말라까지는 아니지만 공평한 위험 부담. 같은 얘기잖아. 너도 똑같이 줄 서 임마. 허그 니 뭐라고 저기 가서 야. 새치기 하고 있어. 그 얘기입니까? 이 판에 허그도 들어가 있구나. 맞습니다. 놀랍네. 그래서 KDA에서 하는 얘기는 공평하고 위험 부담을 하되 니네가 조금 뭐랄까 리스크가 생기면 그 분양 수수료라고 하죠. 분양 보증료죠. 그냥 분양 보증료에 보증보험료. 반영을 해라. 지금은 거의 뭐 하나도 반영을 안 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반영을 해서 분양 보증으로 그 어느 정도 리스크를 조금 해지를 하고. 해놓으면 나중에 같은 동순위가 되더라도 사실 실제로 그 자본 비율을 높이게 되면 은행에서 받는 대출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허그가 져야 할 리스크를 건설사가 강제로 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야 그러면 비슷한 요 얘기입니다. 판에서 제일 먼저 손댈 수 있는 건 허그네.
일단은 허그가 너도 리스크를 좀 감당해라고 일단 뭐라도 하나를 풀어줘야 단초가 되지. 그래서 위험하면 보증보험료를 많이 내라 그래. 그러면 그 리스크 때문에 위험한 곳에서는 사업 안 하겠지. 그래서 정부가 실제로 정말 이 구조 저자본 고보증의 이 구조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허그가 이렇게 꽉 이렇게 꿈틀이고 있는 요 구조를 바꾸겠죠. 예. 물론 하반기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봐야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판이 바뀌어가는 구조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또 뭔가 살짝 고쳐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 구조는 안 바뀐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예를 들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강제로 하지 마 이거보다는 어쨌든 허그는 정부의 공기업이니 그거부터 손대는 게 좀 일단 첫 단추를 시작하는 허그를 손대더라도 그 땅 담보로 대출해주는 은행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그걸 PF 대출이라고 하는데 땅 담보로 대출해주는 은행은 나머지가 분양이 다 마무리돼야지가 리스크 프리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분양 대금으로 내 돈 갚을 테니까 분양이 안 되면 완공이 돼도 분양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못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은. 그게 그렇다고 저축은행처럼 원래 우리는 리스크 테이킹하고 많이 받는 거야라고 하면 엄청나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해야 되는데 땅담보대출은 은행이 PF 대출을 해주니까 그러면 그 미분양 리스크를 결국은 또 누가 보증 서야 되는 건데 그럼 건설사가 보증을 쓰든가 또 아니면 말씀하신 듯이 시행사가 돈 많이 갖고 와서 그것만 빌려주시면 돼요. 뭐 하든가. 한국은 선분양 구조라서 미국처럼 완공이 돼서 전부 다 분양이 돼야만 리스크 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한국은 선분양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자본 구조에서 수분양자의 자금이 57%고 부채가 40%고 자본이 3% 이렇게 돼 있죠. 자본 비율을 예를 들면 30%까지 올린다고 치죠. 그러면 은행에서 받아야 되는 PF 대출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솔직한 말로 계약금 보단 조금 더 많겠죠. 근데 수분양자 자금이 완벽하게 다 들어와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죠. 완벽하게 다 들어오지 않고 중도금까지만 들어와도 예를 들면 전체 가구에서 10%만 분양이 돼도 사실 그 은행 입장에서는 10%를 다 받아갈 수 있다는 일단 원금 거죠. 회복되는 정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처럼 60% 정도의 부채라고 하면 2% 말씀처럼 다 완벽하게 분양이 돼야만 리스크 프리가 되는 거긴 하지만 분양인 경우엔 그렇지만 그렇죠. 한국처럼 선분양인 경우에는 분양을 100% 다 하지 않아도 분양대금 들어온 거 10%를 은행 떼어주고 은행은 안전해지지만 공사해야겠죠. 나머지 공사비를 그럼 건설회사는 어차피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미분양 맞습니다. 리스크를 똑같이 그런 건설회사가 져야 되고 그 말은 건설회사가 보증서 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네요. 맞네요. 그것 문제는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처럼 하는 건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 그런데 그렇죠. 불안하죠. 저거 그러니까 아니 제일 좋기로야 아파트 프로젝트 3천억 드니까 3천억 있는 놈만 아파트 지어라고 하면 마음 진짜 편하죠. 아무도 보증 쓸 일 없고 아무도 대출 받을 일 없고.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건설이 안 될 테니. 그러면 원래 이 PF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투자 받아와라고 해도 그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친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를 설득해야 되니까 지금 용인에 있는 저 땅 우리가 사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계약금 칠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빨리 가서 니네 그 사장님 허락 받아와라고 하면 이거 하는데 6개월씩 걸리고 나면 부동산 경기 다 흔들려서 알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근데 오늘 배워보니까 진짜 이 부동산 건설 시장도 진짜 한국식 빨리빨리가 딱 적용된 느낌이네. 그러니까 뭐든지 자본 조금 그 PF 대출 이빠이 해가지고 선분양 대금 받아와서 착착착착착 공장처럼 지어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리스크는 많이 있지만 개발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돈 빌려준 사람이 책임지겠지. 아니면 건설사가 책임지겠지. 그 자본 비율을 높여도 조금 어쨌든 사업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페이퍼에 잠깐 나온 구절이라서 제가 세세하게 취재는 못 해왔습니다만 한국의 그 정책형 예를 들면 LH 같은 것들이 하는 정책형 개발 리츠 말고 137개 정도 되는 일반형 개발 리츠가 있어요. 이거 똑같이 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여기는 자본 비율 평균값이 무려 40%예요. 얘들도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렇게 높은 이유가 여기는 리츠법에 자기 자본의 2배까지만 차입할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막아놨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자본 비율이 높아도 구조는 돌아간다. 여기서 이제 보증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껴있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게 단순히 그걸 막는 걸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요게 모 경제지에서 지난해 그 저기 뭐지 보도했던 수도권에 있는 A 대형 개발 사업의 사업 수지표거든요. 예. 보시면 그 지출 전체 사업비가 그 개발 이익을 제외하게 되면 1.9조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가 한 10% 빠진다고 해보죠. 그럼 650억이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브릿지론 등 PF 비용이 한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제 브릿지론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가도 금융 비용들이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 정도의 금액도 빠질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정도쯤의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면 예. 어느 정도 지금 요새 공사비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뭐랄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게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값 막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때는 심지어 사전 분양도 했잖아요. 저게 요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문제가 되네. 일단은 잡아야 되는데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네. 없는 집까지도 사실상 그냥 판 거라고요. 그렇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파르게 오를 때는 답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물론 그 이유가 저는 그럴 때 원래 집 가진 사람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오히려 했었어야. 양도세를 깎아줘야 되는데 거꾸로 중과세를 하니까 그 매물이 안 나오죠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신규 주택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 나라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그래? 그럼 돈 1,000억씩은 있어야 짓지? 라고 하면 그건 걱정이에요. 물론 돈 맞아. 1,000억 있는 데가 왜 아파트 사업을 굳이 해요? 라고 하다 보면 공급이 계속 안 되고 그러면 아파트값 오를 때 계속 가파르게 오르니까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그런 걱정은 문제는 뭐 들어요.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근데 다만 문제는 남아 있어요. 다만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주택 시장의 그 예. 플럭체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등락이 예. 조금 심한 편이기도 하잖아요. 뭐 다른 나라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나라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예전처럼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안 나오면 PF 문제는 더 불안해질 것 같긴 해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꺾였을 때 문제가 항상 나는 항상 거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수건 돌리기. 예전처럼 부동산이 되게 좋은 시절이 계속 앞으로 올 거냐? 그거는 약간 퀘스천이 있어서 조금 이참에 뭘 조금 바꿔보려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들긴 일본이 드네요. 사실 1990년대 법을 붕괴한 이후에 주택 시장이 30년 동안 좋지 않았음에도 예.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많이 해왔다고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꿔보면 알겠습니다. 바꿔볼 수 있고 네, 생각해볼 거리가 그러려면 있네. 리스크는 좀 있다. 있다. 야, PF는 이런 구조다. 야, 나 오늘 공부 진짜 많이 됐네. 야, 대단하십니다. KDI가 KDI 보고서. 보고서를 요거 냈습니다. 내용 그 언더스탠딩 텍스트에 네, 자 올려주시고요. 잘 올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후분양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차찬창에서는 그러니까 후분양을 하면 된다 그래. 후분양하면 분양할 때까지 리스크가 더 크니까 빚을 더 많이 줘야 빚을 돼. 더 많이 줘야 돼. 선분양인데도 지금 그 분양될 때까지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지금 이 지경인 건데 후분양하면 네.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안 되죠. 네. 오늘 뭐 여기까지 배워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상우 기자님 취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